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일본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이거 평생 투자자라는 책을 쓰신 분이 무라카미 요시아키. 네. 이분이 일본에서 거의 전설의 투자자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예. 일본 분이랑 이제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일본의 행동주의가 벌써 잘 된 게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예. 사실 가끔 거기서 이제 투자 성공한 이제 펀드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한국 상황을 좀 체크하거나 뭐 이렇게 문의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죠. 그냥 일본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늘 한국 시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늘 들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를 하다 보면은 요 이제 과거에 이 고다이라 류타로 기자님이 오셨을 때 일본 기자. 예, 일본 니케이 신문사 기자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기사도 쓰셨어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예. 2023년 10월에 오셔서 취재를 쭉 하고 가셨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렇게 쭉 보는데 일본이 행동주의를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거버넌스 개혁도 많이 하고 해서 한 10년 됐다. 네. 그래서 행동주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주재한 숫자도 많이 늘어나서 이게 우리나라도 일본도 그분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거버넌스 측면에서 선진국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일본 다음은 어떤 나라가 있나라고 조사를 쫙 했더니 3위가 한국이더라. 아직은 거버넌스가 안 좋은 나라. 거버넌스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여기는 주주제한 건수나 뭐 이런 행동주의 건수가 3등이 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뭔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2023년에 오셨어요. 사실 그것도 이제 할 얘기가 많죠. 왜 우리나라는 거버넌스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렇게 많은 주주제한 건수도 있고 또 주주연대도 구성되어 있고 캠페인을 하느냐. 이것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건 간에 이때 오셔서 뭐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일본은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되냐? 일본 행동주의를 공부하고 싶다면 누구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말씀을 하신 게 그 무라카미입니다. 무라카미가로부터 시작이 됐다. 또 무라카미를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본은 크게 행동주의자들이 토종과 외국계로 나뉩니다. 근데 토종 행동주의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무라카미로부터 파생된 거죠. 과거에 무라카미 펀드를 했던 분이나 아니 뭐 무라카미 본인이 하거나 여기 보면은 여기 표에 있는데 쭉 이게 일본은 실체스터 우리나라 LG에도 투자하고 있는 실체스터가 있고요. 이제 저게 무라카미 펀드예요? 무라카미와 어디서요? 제가 색을 칠해놓은 부분은 네. 무라카미와 사실 다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5번 보면은 무라카미 패밀리 앤 타카테루 무라카미라고 되어 있죠. 저게 그 집안이에요? 무라카미 집안입니다. 그냥 무라카미가 패밀리 하우스. 패밀리. 이거 남의 돈 안 받고 자기 돈으로 하고 있는 게 이 규모가 그러니까 넘버 5인 거예요. 책에 보니까 무라카미 요시아키의 자산이 4천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예. 3조 8천억 원. 네. 거의 4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작년 기준이고 환율. 아니 작년 기준이고 그 네. 사이에 돈을 더 벌었기 때문에. 진짜요? 아니 사실 무라카미는 펀드를 하는 게 아니라 패밀리 자금은 패밀리이기 그냥. 때문에 그거를 자산을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소문에 의하면은 사실 1조엔이 있다. 1조 엔? 라는 소문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 8조 원? 뭐 이렇게 얼마요? 예, 그렇죠. 우리는 요즘 기준으로는 막 9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참 뭐 대단한 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직 59년생이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지는 않으시고. 아니 그러면은 그 수조 원에 이르는 자산을 다 어떻게 뭘로 본 거예요? 주식 투자로? 행동주의로 본 거죠. 주식 투자로? 예, 주식 투자로. 여기도 보면은 에피시모 여기 무라카미가 여기 그것도 심지어는 이게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걸 추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시장에서 보면은 무라카미가 투자하면은 성공하니까 쫓아내려고. 예, 처음에 아예 공시되고 나서 그때 따라 사도 늦지 않고 보통은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라카미가 뭐 샀는지 봐야 된다. 예. 그래서 그걸 추적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나온 것들을 보고서 이것도 뭐 CLSA 증권에 있던 자료를 제가 옮겨 놓은 건데 이거 보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그냥 공식적으로 이제 보이는 것만 해도 한 6천억 엔이 된다는 거거든요. 공시된 것만 6천억엔. 예, 뭐 비교적 이제 추적이 용이한 거 이제 근데 사실 보면은 뭐 잘 안 드러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렇다는 거고 보면은 와, 돈 엄청 많으신 분. 예, 사실 여기에 보면은 무라카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게 여기 토종 행동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에피시모. 이게 싱가포르의 뭐 베이스 자체는 이제 싱가포르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일본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것도 무라카미의 영향을 받은 펀드. 무라카미 있던 분들이 나와서 만든 겁니다. 그 3인이 설립을 했는데 다 무라카미 펀드에서 일하던 분들이 나와서 한 거고 규모가 더 크죠. 약간 그런 느낌이나 뭐 그레이엄 도드 마을의 투자자들 막 이런 느낌으로 예, 파생돼서 막 맞습니다. 이렇게 예, 뻗어나온. 네, 보면은 여기 실체스터나 이치고나 오아시스나 다 외국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치고는 마치 일본 같은 느낌인데 일본을 굉장히 사랑하는 이제 외국인이 하시는 거고 뭐 오아시스도 마찬가지고 뭐 다 뭐 그런 편인데 이게 실제로 토종은 거의 다 여기 16번에 보면은 스트래티지 캐피탈 여기 무라카미랑 이제 대학도 도쿄대 법대 동기이면서 무라카미 펀드 내에서 원래 과거에 펀드 할 때는 넘버 2 역할을 하셨던 분이 그 정도로 설립한 게 스트래티지 캐피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아니 이게 어떻게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영향력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공부를 하고 쭉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심지어 제가 투자한 기업에 무라카미가 공시를 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얻어 걸린 거예요? 예, 그리고 얻어 걸리는 게 상당히 많은 게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좀 비슷할 가능성이. 저 회사 되게 좋은 회사인데 거버넌스만 좀 나아지면 훨씬 더 주가도 오를 수 있는데. 네네. 근데 그거를 심혜섭 변호사님이 발굴해서 사신 거예요? 먼저 무라카미보다 먼저? 예,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그 전에 변호사님이랑 안 친했어가지고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무라카미가 사기 전에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관심이 더 생겨서 이렇게 쭉 찾다가 이때 고다이라 기자님한테 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무라카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검색하면은 이제 제가 쓴 글도 있고 뭐 이제 책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과거에는 요런 게 많았어요. 어쩐지 너무 잘 나가더라. 일재계 풍운아들이 무너진 꿈 해가지고 무라카미 펀드 사건 큰 충격 뭐 해가지고 체포됐던 거. 그러니까 이 무라카미가 엄청나게 이제 부자이고 주주 행동주의 통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검찰 수사를 받았고 체포가 됐고 유죄 판결도 받았고 실형도 살고 나중에는 뭐 집행유예 됐습니다만 그건 실형을 상당히 살고 난 다음에 집행유예 된 거고. 그건 이 평생 투자자라는 책에 나옵니다만 그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음해를 당한 걸까요? 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뭐 책에 저도 사실 판결문을 다 보고 전체적인 과정을 일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추적하기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적어도 책에 나온 것만 봐서는 그걸 가지고 내부자 정보라고 할 수가 있나라고 싶은 애매한 문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 일본 검찰이 좀 유명합니다. 집요하기로 100% 유죄. 이게 과거에도 뭐 카를로스 곤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검찰이 수사하면 거의 100% 유죄다. 예, 그거를 웬만해서는 그걸 빠져나가기 힘들다. 빠져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좀 법리적으로 좀 무리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법원에서 주로 좀 인정해주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어찌 됐든 간에. 근데 무라카미 같은 경우는 큰 부는 일궜지만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제도권 펀드 매니저로서는 좀 명예는 많이 실추된.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가끔 검색을 했었어요. 뭐 가끔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냥 일본 거 조사하다 보면은 특히 그 후지 TV 사건은 라이브 도어와 관련해서 후지 TV 사건은 그냥 종종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는 그런 판결 사건이에요.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거버넌스 개선 운동을 하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그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를 일구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류 위치에 서게 된 것이요. 이거 보면은 요 그림 보면은 이게 이토 옆에 있는 분이 이토 쿠니오 교수예요. 왼쪽 분이 오른쪽 분이 이토 쿠니오 교수고요. 왼쪽에 이렇게 머리 하얀 분이 이제 무라카미 본인이죠. 이게 돈 많은 형님이 왼쪽. 체포당하고 뭐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하얗게 된 거고. 뭐 연세가 59년생이시라면서요. 그럼 흰머리 날 때 되셨죠. 59년생이면. 그 어쨌건 간에 그렇게 된 거고. 그 이토 쿠니오 교수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 일본의 거버넌스를 위반한 이토 리포트의 가 본인 거기서 나온
인 거거든요. 이토 리포트를 쓴 이제 좌장. 그 연구회를 만들어서 그 다 정부 펀드 지원을 받아서 그런 연구회 만들어서 리포트 만들고 그것들을 가지고 거버넌스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한 그런 이토 리포트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일본에서는 완전 주류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분이랑 이제 뭐 같이 대담도 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뭐 기사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완전 주류의 위치에 들어섰고 이런 분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다시 수용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사회적으로 완전히 수용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물론 이제 완벽하게 수용되지는 않았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 인정이 된다.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이고 이게 과거에 했던 것들이 그냥 우리가 사실 너무했었구나. 그게 사실 옳은 길이 아니었구나라고 일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게 대단한 거 아닌가? 사실 돈을 번 것도 대단한 거지만은 저는 사실 돈을 버는 거는 사실 뭐 미국 책들 막 읽어봐도 뭐 많이 나와요. 돈을 버는 거는. 근데 돈을 버는 게 어떤 자기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어떤 가치 추구의 투자를 하면서 바꾸는 돈을 버는 거.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시부사와 H라고 네. 그 일본 이번에 만엔권 집회에 이반 도안으로 들어가신 분인데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만든 기업이 막 수백 개 됩니다. 기업이요? 기업이 설립을 한 기업이 수백 개요? 예. 이분이 원래 젊었을 때는 에도 막부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면서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도 하고 막 젊었을 때는 그냥 막 그런 이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풍운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하다 보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에도 막부에서 이제 신하도 돼가지고 가신 역할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진짜 일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자본주의, 기업, 산업. 일으키는 것. 게다가 이런 건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또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사람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기업들을 만든 게 무진장 많습니다. 여기 두 번째 요거 보면은 요거 방직 회사네요? 아니 제지 기업인데 왕자 제지. 제지? 예. 뭐 어쩌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이거 조선이에요. 심지어 조선 공장이라고 써 있거든요. 일본 기업의 조선 공장? 예, 일본 기업의 조선 공장. 이런 기업까지도 사실 다 요 시부사와 H라는 분이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심지어 우리 옛날에 일제 시대 되기 전에 구한말에 네. 잠시 이 분의 사진이 찍힌 집회가 유통되었다고 해요. 조선에서. 그래서 다소간에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도 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인 거고 사실 일본에서는 이제 자본주의를 일으킨 뭐 그런 성각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사회도 바꾸고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내는 사람이 또 있다. 혼자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회도 개선시키고 이 땅에 기업도 많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해놓고 그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행동주의까지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ESG 하는데 ESG의 G가 거버넌스이고 그게 또 상당히 또 중요한 거고요. 환경 사회만큼이나. 일본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최근 들어서 오른 것만 봐서 그렇지 한 20년 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0년 동안 왜 고생을 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기업이 안 돌아가니까 고생을 하고 이 거버넌스 작동 원리가 이상적으로 구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고생을 한 거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일본은 그냥 뭐 지금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 많지만 더 어려워졌겠죠.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여기도 책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통산성이 있으면서 거버넌스 개선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게 무라카미 펀드인 거잖아요. 무라카미 펀드를 그렇게 만들어서 행동주의 펀드. 행동주의를 하고 거버넌스 개선 활동을 하고 심지어 일본 사회를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안 바뀌죠. 그냥 저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거 다 사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네가 뭔데 왜 기업 경영에 배나라 감나라 하냐 뭐 이랬을 때부터 이런 구조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요. 사실 일본에서 기존에 고착화된 구조로 그냥 뭐 서로 자기들 여기 보면은 별에 막 일본 사람 진짜 특이한 거 나오는데 진짜 뭐 이렇게 해서 현금 쌓아놓고 막 하니까 자기들은 안심하고 출근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야 일본 사람들 출근하는 거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안심하고 출근하고 직장 안 없어지고 계속 하는 거 평생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공기의 기업인데 다른 투자들이 들어와서 너네 회사 금고 열어라. 저거 이제 주주 환원도 하고 아니면은 그 자본 배치를 더 효율적으로 하라라고 하면은
너네가 뭔데 우리 회장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긴장도 더 되고 아무래도 자본을 유현금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자기는 그냥 뭐랄까 평생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과잉 자본을 회수하고 과잉 현금을 회수하고 주주 환원도 하고 어느 정도의 적정 레버리지를 갖추는 상황에서는 사실 자본이 더 효율적으로 되는 건 있지만은 다만 변동성에 더 취약하고 어떤 경기 그렇죠. 변동성에 더 취약하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냥 출근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회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일본은 게다가 회장님 별로 없기 때문에 있는 기업이. 사실 그 일본은 재벌 체제가 무너진 지 꽤 오래됐죠.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업 하나하나가 그냥 자기들만의 자기들만의 영주를 모시고 그냥 그 밑에 가신들이 있고 뭐 이런 거랑 그냥 똑같은 구조를 그냥 엄청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그냥 무너뜨리면은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그냥 이게 위태위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야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더 열심히 일도 하고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에 가면서 ROE도 높아지고 더 좋겠지만 그 개별 기업 단에서는 좀 더 리스크 위험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죠. 사실 그 주식회사라는 게 직원과 경영진만의 것이 아니라 고객도 있어야 하는 거고 또 주주도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거죠. 이게 보면은 뭐예요? 이게 이제 상호주인데 상호주. 재벌은 없어졌지만은 이 구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서로 주식을 서로 막 자기 사고 백기사. 그럼 우리나라 따지면 요즘 아무래도 3%를 있다 보니까 3%씩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 자사주 처분해야 되다 보니까 자사주를 서로 좀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김 회장님이 저기 이 회장한테 지분 넘기고 이 회장은 최 회장 회사 사주고 최 회장은 박 회장 회사 거 사주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 여기 보면 또 동그라미가 여기 상호주이거든요. 상호주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었어요. 그러니까 1989년까지.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집단으로는 못하고 서로 이제 친한 기업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주식을 보유해주면서.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되면은 외부의 주주의 영향력이 그냥 상당히 없어지는 게 맞죠. 40%까지 늘었었으니까. 89년에. 그러다가 이제 쭉 이제 다시 없어지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이게 가장 최근 저도 잘 모르겠어서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10% 미만으로도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또 말도 희한하게 해요. 그 상호주를 하면은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그 정책 보유주라고 합니다. 정책 보유주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그러니까 사실 경영권 방어라는 게 사실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경영권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건 되게 신경 써요.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남의 거 사면은 주식 사면은 그거는 뱀이죠. 일본에선 경영권이라는 표현 잘 안 쓰나요? 일본 경영권 방어 안 씁니다. 그래서 경영권 방어라고 안 하고 인수 방어책. 보통 이제 인수 방어 수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고민이에요. 왜 인수 방어라는 말을 우리나라 그리고 사실 이게 글로벌하게 보편적인 용어인 게 외국에서도 포이즌 필이라든 이런 거를 엔티 테이크오버 팔러시 수단 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경영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엔티 테이크오버라든지 인수 방어책 하면은 어감이 좀 안 와닿는 게 있어요. 사실 인수라든지 테이크오버는 아예 그냥 기업이 지배권을 넘겨받는 거거든요. 경영권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그거 말고 우리가 그냥 좀 얘기 좀 하고 좀 건의 좀 하겠다는데 그리고 감사 선임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좀 사실 좀 감시 좀 하겠다는 건데 그거 경영권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인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건데 경영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할 말이 생겨요. 경영권이라는 말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 그냥 이만큼이 다 내 거야. 인수는 그 한참 뒤에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요만큼도 간섭받기 싫어하는 그게 그 말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정책 보유주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이 정도로 일본도 좋지 않았고 이게 보면은 막 기업들이 서로 상호주를 가지면은 이게 뭐 이제 개념도인데 하나의 기업이 11개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5%씩. 그러면은 한 기업에 가면은 55%의 우호주주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본은 우호주주라는 말도 좀 안 써요. 안정주주라고 하지. 그 우호주주라고 하면은 진짜 이것도 뱀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냥 안정주주라고 하는데 안정주주가 55%가 있는 거고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에
그만큼 정책 보유주가 55%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외부에서 아무것도 그냥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막 과잉 현금 가지고 있고 방만하게 경영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출근하고 자르지도 못하고 뭐 구조조정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쭉 운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 자기들도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걸 누군가가 바꿔줘야지 사실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20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그냥 내리막만 걷고 일본이 정체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야 비로소 그 빛을 보게 되는 일본의 그 지배구조 개선 노력. 사실 저것도 이제 10년 넘게 준비가 돼 왔던 거고, 이 평생 투자자라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댓글 써주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5분 선정을 해서 평생 투자자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평생 투자하세요, 여러분. 좋은 건 아닙니까? 평생 투자한다는 건? 사실 평생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죠, 대부분. 우리들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평생 투자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좋죠. 워런 버핏이랑 찰리 멍거처럼 90세에도 90대 넘어서도 투자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래야지 또 복리 효과도 더 커지는 거고. 근데 이 책에서 실제로 일본의 거버넌스 개선 사례, 주주 행동주의 사례가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상징적인 사례 하나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사실 공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사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이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좀 보고 뭐 어제 그 에디넷 일본 다트랑 똑같은 사이트인데 다트 가서도 한번 더 확인하고 막 하면서 이제 좀 확인한 건데 이렇게 기업들이 많아요. 이게 무라카미 패밀리. 무라카미 패밀리는 주로 이제 무라카미 딸인 노무라 아야라는 분이 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본체고, 게다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다카테루 무라카미 다카테루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라카미 장남입니다. 장남도 일부 이제 투자한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이제 꽤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다 알 수가 없고 솔직히 이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큰 기업 우리들이 알만한 기업을 이제 뭐 한다고 하면. 이 책에도 나온 4억이 멋있네요. 이거 뭐 우주선 같지 않습니까? 이게 막 보면은 이게 우리 요즘 일본 관광 많이 가시잖아요. 이게 그 오다이바 가면 이게 우주선 같이 보이는. 저게 어디예요? 후지 TV 사옥. 후지 TV요? 예. 방송국 사옥이. 방송국 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냥 가서 보면은 그냥 뭐 거기 뭐 전망대도 있고 뭐 이게 이것저것 이런. 근데 후지 TV도 직접 행동주의에 나서서 뭔가를 좀 바꾼 케이스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감옥 갔다고 할 수가 있는 경우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후지TV 거버넌스 지배구조, 지분구조가 이렇게 상당히 안 좋았던 거죠. 과거에는 이게 첫 번째가 제일 위에 있던 게 이제 니폰 방송, 니폰 방송은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라디오 방송국이고 보면 매출도 뭐 337억엔 이렇게 되어 있고 매출이 그렇게 크거나 뭐 하진 않잖아요. 보면은 라디오 방송국이 얼마나 되겠어요. 당시 이제 무라카미가 활동했던 이제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라디오 방송은 사실 사양 산업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랬고 뭐 리폰 방송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후지 TV거든요. 후지 TV 지분을 들고 있고 후지 TV가 본체죠. 후지 TV 매출도 3천억엔이 넘고 상당히 크잖아요. 후지 TV의 밑에는 또 손자 회사로 산케이 신문을 들고 있는 이런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뭐 말이 되느냐 이게 이 작은 기업이 이 작은 게 그 커다란 본체를 후지 TV 본체를 휘두르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게다가 뭐 주가라든지 뭐 이런 시가총액은 당연히 뭐 후지 TV의 실체를 반영도 제대로 못 하고 있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 무라카미는 요 니폰 방송 후지 TV 중심으로 이 거버넌스를 재편을 해야 된다. 후지 TV가 공개 매수를 해서 니폰 방송이라든지 산케이 신문을 공개 매수 100% 자회사로 만들고 후지 TV가 독자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런 활동을 쭉 하다가 뭐 이렇게 된 건 뭐 감옥도 가고 뭐 한 건데요. 아무래도 요 때가 이제 일기였습니다. 일기. 과거에 무라카미가 체포됐던 시기. 근데 결국에는 실제로 후지 TV가 니폰 방송이라든지 산케이 신문을 100% 자회사로 인수를 해서 지금은 뭐 후지 미디어 홀딩스로 출범을 한 상태고 후지 미디어 홀딩스로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후지 TV가 지금 그래서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후지 TV 밑에 있는 이게 산케이 빌딩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산케이 빌딩이라고 하는 부동산 기업인데, 야, 여기 보면은 뭐 빌딩 비즈니스 있고, 뭐 아파트도 뭐 렌트해주고, 무슨 수족관도 한 3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족관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냥 뭐 아예 그냥 이게 산케이 부동산, 여기서 가지고 있는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까 그 후지 TV 건물뿐만 아니라, 이거 뭐 도쿄 산케이 빌딩서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부동산 재벌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TV는 부동산 재벌이. TV에 저렇게 빌딩이 많은 줄 몰랐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빌딩이 많아. 후지 TV가 지금 현재 시총이 약 7천억 엔에서 8천억 엔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빌딩의 부동산 가치만 하더라도 7천억 엔이 된다고 해요. 그건 뭐 이제 달튼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뭐 대충 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 정도로 많으면 뭐 맞겠죠. 그리고 아까 그 오다이바에 있는 이 후지 TV 본사 건물만 하더라도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엄청 큰 건물인데 어쨌건 간에 그래서 저기를 그 후지 TV 중심으로 지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예, 그게 일기였고 지금은 이제 개편했고 이제 2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일기였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고 그리고 무라카미 돈을 벌었지만은 그때 여러 가지 라이브 도어랑 뭐 여러 가지 얽히면서 사실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방송사라든지 언론사는 겉보기의 시총보다는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워가 막강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굳이 방송사를 상대로 행동주의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방송사가 쭉 그냥 운영이 되어 오다가 작년에 뭐 우리나라에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후지 TV에서 뭐 성추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이사가 40년 동안 경영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고인물. 진짜 그쯤 되면은 사실 뭐 그냥 뭐 제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뭐 얼마나 참호파기를 잘했으면은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물러나고 하는 와중에 오히려 그냥 기업으로부터 각종 뭐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르는 뭐 그런 희한한 일이 발생했죠. 뭐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 거버넌스가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그때 달튼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폴마홀딩스라든지 뭐 몇몇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달튼이 올해 위임장 대결을 했어요. 위임장 대결을 해서 보면은 요 제일 오른쪽에 계신 이 외국인 분이 달튼 이제 사장님이시거든요. 네. 달튼이 위임장 대결을 했고 위임장 대결할 때 이제 그 후보로는 요 분이 요 SBI 홀딩스 사장님이신데 일본에서는 아예 소프트뱅크 계열의 그 금융 계열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이제 사장님이신데 재계 거물입니다. 이 재계 거물을 그 후지 TV 후보로 내세우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위임장 대결을 크게 벌였습니다. 이게 워낙 주목도가 높고 기업 자체도 크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본에서도 화제가 많이 됐던 사안이고요. 다만 이제 주총에서는 요 분이 SBI 홀딩스 요 분이 찬성률이 27%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위임장 대결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더 주총 끝나고 나서 7월 2일이면 주총 끝나고 나서인데 무라카미 펀드가 더 많이 매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일본에서 주총 끝나도 주총 끝난 거 아닙니다. 행동주의 끝난 게 아니고 보통 그 뒤에서도 많은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오가기도 하고 일본 주총은 또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임기가 보통 3년이잖아요. 네. 일본도 뭐 3년이긴 할 텐데 법으로야 3년이긴 할 텐데 그냥 관행적으로 1년마다 이사를 뽑거든요. 이사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주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 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분을 매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달튼이 들어가 있고 달튼이 이 위임장 대결을 주도를 했고 그 와중에 무라카미 펀드는 과거 20년 거의 20년 됐네요. 20년 전에 뭔가 풀지 못한 한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기업이 더 후지 TV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해서 현재는 주목이 되는 상태다. 그 후지 TV도 그렇고 아까 뭐 40년 동안 근무한 뭐 이렇게 경영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창업자의 아들, 손자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구축해 놓은 그 회사 시스템 안에 계속해서 고인물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본의 기업들은 다 보면 KTNG나 뭐 이렇게 KT나 뭐 이렇게 포스코로 같은 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은 좀 이렇게 물갈이가 많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재벌 체제, 창업주, 그 일가와 싸우는 일이잖아요. 또 이사회가 또 그들을 위해서 막 방어방을 쳐주기도 하고 일본하고 근데 그 구심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차이는 있네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 뭐 일부 견해에 의하면 그래서 일본은 행동주의나 거버넌스 개혁이 더 쉽다. 먹힌다. 뭔가 강하게 거버넌스 개선에 그 기득권도 있죠. 거기도 다 이런 분들이 다 기득권자들인데 거기에 있던 분들이 그 기득권이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애초부터 지배주주도 없고 그런 분들이 그냥 뭐 원래부터 보통은 입사해서 그냥 쭉 해서 사장까지 올라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공성전으로 따지면 일본의 기업들은 자기네 성 자체를 자기네가 지키고자 하는 거고 우리는 이 공성전에 있는 성주를 지키기 위함이고. 아, 그 말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조금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차이가 사실은 차이가 보면 볼수록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180도 다른 게 많아서 그걸 봄으로써 우리나라를 다시 돌이켜서 우리나라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사례는 요 평생 투자자라는 책을 통해서 그 사례를 또 많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약간 우리가 좀 얻었으면 하는 교훈 같은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 좀 사례는 많긴 합니다만. 사실 자신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하면서 맨 처음에는 재벌도 없고 일본은 진짜 재벌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 일본 자이바츠가 그냥 다 해체돼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일본 투자를 좀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보면 볼수록 근데 그냥 우리나라가 참 어떤 포텐셜이 많구나. 진짜 잠재력이 많은 나라다.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해서 이 많은 외국 펀드가 어떻게 해서 그냥 일본 행동주의에서 다 외국인들이 돈을 벌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걸 그런 에너지가 없어. 그냥 그 메이와쿠 문화 있잖아요. 그냥 남한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문화. 그리고 그냥 이제 하던 대로 계속 가자 이런 거. 사회적으로 수많은 맥락, 뭔가 짜여지지 않은 규범. 우리가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일본 사회가 변혁되기가 뭐 그냥 어렵다고 하죠. 뭐 비교적 이거 많이 한 건데 많이 해도 그 펀더멘탈한 그런 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근데 이게 왜 외국인들 왜 되냐? 외국인들은 그런 거 구애 안 받으니까 그냥 구애 안 받고 그냥 막 찔러대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유독 무라카미 계열 토종이면은 무라카미 계열이 이렇게 많겠어요. 사실 무라카미도 반은 아버지는 대만 사람이거든요. 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자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본인도 근데 도쿄대 법대를 나왔고 통산성에서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일본 내부자의 시스템도 잘 알고 이런 묘한 위치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했지. 일본은 참 어려운 점이 많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물론 이제 거대한 이제 지배주주와 이제 오너 뭐 재벌 이런 거는 있지만 반면에 그 에너지도 상당히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 같다. 특히 상법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느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10년 넘게 걸렸다. 이 저평가를 이제 개선하고 지배구조로 개선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앞에서도 우리가 그 민초들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그래서 굳이 고려 거란 전쟁 얘기를 한 게 이게 보면은 과거에 몽골 침입 이후에 우리나라가 몽골이랑 같이 몽골한테 끌려간 거죠. 어쨌건 간에 몽골이 이제 하자고 하니까 뭐 여몽연합군 구성해서 일본을 2번 쳐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결국 이제 카미가제에 신풍이 불어와서 배도 다 침몰을 하고 결국 철수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무력 자체는 말도 안 되게 강했죠.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와서 그 앞에 나와서 막 나와서 그냥 가문 이름 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쭉 지금 칼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럼 가문 이름 읊다가 가문 다 잃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 의례적인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몽골군이나 고려군 입장에서는 그냥 실전에서 다져진 군대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저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바로 그냥 화살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완전히 그냥 깨진 상황인데 일본은 한 번도 사실 이게 거의 유일한 외침일 정도로 일본은 외침을 안 나가는 나라예요. 섬나라니까. 일본이 외침을 안 나가기 때문에 수많은 규범이나 사회적 규범이나 어떤 프로토콜이나 막 이런 맥락들이 그래서 짜여지는 겁니다. 이게 외부에 적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똥군기가 생겨요. 똥군기.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똥군기. 일본 사실 2차 세계대전 때도 똥군기로 유명한 군이 일본군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자기들만의 세상.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면은 우리나라는 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똥군기 하면 죽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그냥 강하게 들어오는데 쳐들어오고 호건날 쳐들어오고 여진족도 쳐들어오고 몽골족도 쳐들어오고 거란족도 쳐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죽어.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실질적으로 바꿔야 된다. 진짜 똘똘 뭉쳐서 바꿔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좀 얘기하다 보면은 뭐 투자가 이제 무슨 뭐 사회 얘기가 되고 역사 얘기가 돼서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가 이 진화론과도 이제 맥이 닿듯이 사실 우리나라 한국인의 DNA 속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변화, 또 변화를 통한 생존 이게 필수였던 거고 자본시장에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들 느끼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재벌 구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원해서 살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뭐 그 덕에 60, 70, 80년대까지만 해도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요. 지금 돌이켜서 삼성물산이랑 뭐 제일모직 합병이 만약에 지금 다시 이루어지면은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지금이라면 안 근데 되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삼성전자나 삼성의 재벌 체계는 사실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게 성공하는 재벌 체계에서 그거를 다시 바꾸자 이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우리 사람 국민들이 먹고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야, 그게 벌써 한 10년 됐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10년 됐죠. 2015년 일이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202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합병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깨우치지 않았습니까? 안 돼요. 안 되겠죠. 게다가 이거는 재벌 체계는 창업주라 2세까지만 되는구나. 3세는 이게 반복 이게 성공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될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이게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안 될 거고 대신 이제 바꿔 나갈 겁니다. 저 월드컵 사진은 왜 띄워놓으신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한 번이라도 이제 성공하면 그런 모습이 성공하면은 사실 적대적 M&A 사실 성공해야 돼요. 한 번은 성공해야 되고 사실 그런 일들이 또 계속 벌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16강 한번 올라가면 무서운 기세로 8강, 4강 갔듯이 비슷한 겁니까? 사실 이런 거 외국 사람들은 이게 우리나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외국에서는 이렇게 응원도 못하고 이런 열기를 품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저력이 있다. 자신감을 갖자. 사실 그런 위기가 있으니까 극복이 있고 해결이 있는 겁니다. 대만 얘기를 한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대만 결국 TSMC가 지금 세계 넘버 9의 기업이 됐는데 대만 사람들도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게 그냥 되는 거는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그 변화는 위기가 만들어냈다. 해서 이제 우리도 그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업의 그런 낙후된 거버넌스 하에서 재벌 체제 하에서 창업주들을 위한 그 물려주기 터널링 이런 데 이제 지쳐서 끝끝내 목소리를 내서 상법 개정도 이제 했듯이 이제 상법 개정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처음으로 16강 올라간 거네요. 이걸 가지고 효용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집중 투표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분리선출 추가적인 확대 아니면 자사주 소각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문제지 해낼 것 같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16강 처음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강까지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평생 투자자라는 책을 감수하신 심혜섭 변호사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좋은 댓글 써주시는 분 5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평생 투자자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평생 투자자 책을 감수하고 또 해제해 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주신 심혜섭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